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입 중에서 정부 회계 중 세입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한 어떤 책들이나 문헌들 살펴보면 결국 세금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의 어떤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즉 나름의 예전에 뭐 부족 사회든 어떤 사회를 이루면서 저희가 살고 있을 때 일정 부분 그 나름의 그 세금으로 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인두세를 내든 아니면 어떤 토지의 비례해서 내든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나름 이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도적들한테 돈을 뺏길래? 아니면 나한테 줄래? 해서 나름의 도적들 떼들한테 아니면 침략하는 사람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나름의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이집트에 관련된 어떤 이런 그 세금 문제에서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역사 유적을 보더라도 세금 납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이런 세금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인 것이고, 이런 세금도 중요한 것이 저희 헌법에서 공부할 때 마그나 카르타처럼 나름의 이 역사 국왕에 가서 내가 세금 내고 있는데 나름의 각서를 받게끔 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하다 참도 못하고서 국왕 앞에 찾아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적기 시작한 것이 나름의 헌법 역사이기도 하고, 그걸 참다 못하면 국가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나름의 미국이 독립한 것도 보스턴 차사건처럼 보시는 것처럼 야, 이 세금 너무한 거 아니냐, 식민지에서 세금 너무 뺐는데 야, 그 너한테 줄 돈이면 우리가 그냥 나라 독립해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니까 나름의 이런 그 주요한 사건들, 특히 이제 이 법학에 있어서도 헌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보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관련된 책들은 뭐 재밌는 책들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헌법에서 이런 그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지 좀 살펴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뒤에 보시는 38조 그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니까 나름의 주권이 되는 국민들은 38조에 따르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납세 의무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저희가 그 조세에 관련된 여러 조세 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각종의 헌법상의 원칙들 아니면 조세기본법상의 원칙들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조세평등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헌법에서도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에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의 내용들을, 그리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또 나아가면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거, 당연히 조세법률주에 대한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납세 의무 관련돼서는 국내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이 꼭 자연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법인 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거. 59조에 보시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세법률주의 연장으로 주된 내용들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등등 각종의 조세에 대해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그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정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들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이라든지 집행 관련된 사항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따라서 내려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 기재부령으로 내려가기도 하다가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관세청 이런 그 중앙행정 조직으로서 외청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다 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국세청장의 예규 훈련 고시 형태로,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태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조세 관련된 법규들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럴 때는 항상 포괄위임이라든지 재위임 금지 또는 상위 법령에 반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함께 항상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세법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법률에서 시작해가지고 법인세법 직접 그 근거 법률, 그 법률을 구체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국세청 예규 훈련 고시까지 보면서 나름의 구체적인 조세 부과 처분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서는 이런 법들이 또 문제가 또 매년 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서 소급과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적용되는 이 법이 신법이어야 되는 거냐, 국법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정할 때 혹시 이게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약간 헌법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세 외에도 조세는 일반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걷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입 충당에 이제 되는 것이 조세일 텐데, 준조세라고 해서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 유사의 성격으로 실제 그 대상자에게 금전 납부물을 지르게 하면서 그 얻은 돈으로 나름의 이제 어떤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나름의 세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준조세들이 많거든요. 그 준조세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 법정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부담금이 사실 최근에 제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일시 정지를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담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최근에 보면 영화 관람할 때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여권 발급할 때 국제교류 기여금,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출국 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위해서 이렇게 돈들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준조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 국민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든 세금이 아니든 내는 거 자체가 되게 짜증이 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조세의 경우라고 하면 나름의 조세 법령에서 자고가 있는 조세 근거에 조세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모든 누구에게나 납부하는 거니까, 나름의 거기서는 이제 그런 그 평등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좀 덜하긴 한데, 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집단들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조세에 비해서 특히 준조세의 경우에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부담금을 나만 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에서는 헌법적인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를 좀 보시게 되면, 특별 부담금은 공적 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은 금전급부다라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 충당을 위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 재정 수요의 충당을 위해 부과된 조세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담금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 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조세나 부담과 같은 전통적인 분과금 체계로는 나름 대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 필요성 정도는 인정되고,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하면 뭐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그런 부담금 제도 자체가 우연이니 아니니에 대한 문제를 다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놀리는 것이고 왜 하필 나만 부담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라는 그 지적은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배되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낸 돈이 그냥 다른 명목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 걷어들였으면 진짜 그 수행을 위해서 지출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의 일반적 재정 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부담금 의무자 집단적 이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정당성이 제고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단체 따라서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부과권자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담금이든 부담금이든 부과금이든 기여금이든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납부하는 자와 관련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필요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중 부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5조의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금 존속기한은 보통 법령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확대하는 경우도 그러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싶어서 2024년도에 정부 입법안에 따른다고 하면 부담금의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후단에 E랑 후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내용은 이 정도로만 부담관리기본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제3조에 따라서 연결된 별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담금의 예시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 부담금, 소음 부담금, 출국 납부금, 배출 부과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도시개발 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수질계산 부담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재건축 부담금,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학교 용진 부담금 등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담금들이 이제 각 개별법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 부담금도 있을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되는 것이라서 문제는 이 별표에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부담금이 플러스 알파로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어떤 그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을 좀 보신다고 하면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예외 없이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나름의 이제 이게 신설할 때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담금 부과에 관련돼서 항상 행정 소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름의 분쟁 조정 관련된 내용들을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하게 돼서 굳이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나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이 법안이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2024년 11월에 이 내용이 이제 국회에 올라갔는데 아직은 이 논의가 심사 중이긴 해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 유사한 논의들로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달 2,500원에 대한 TV 수신료를 TV를 보는 분들에게 납부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TV 또는 TV 기능을 가진 모니터를 보유한 모든 가구에게 납부 의무를 이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는데 이 관련돼서 최근에 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2개 정도를 보시면 2008년도 판결에 따르면 이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부당관리기본법에서는 이 별표에서 요 수신료 관련된 내용이 없었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신료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별표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효화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아닌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수신료,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방송법상의 규정들이 혹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든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든지 과잉 금지 원칙이라든지 평등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나름의 이제 논증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다.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들은 이미 다 방송법 모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었다. 중요한 내용 아닌 것은 문제 없다. 수신료와 관련된 수상기 범위 관련돼서 아무런 조건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구체성, 명확성으로 완성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침해 최소성 재산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7년 전 사건인데 합헌이 나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TV 수신료를 없애지는 못하고 없애는 논의도 있었지만 없애지 못하고 다만 현재는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를 거두면서 이제 납부하다 보니까 이 수신료를 같이 함께 징수하지 말고 분리 징수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KBS가 원고가 돼서 청구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 징수 경위를 보신다고 하면 2,500원의 방송통신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KBS는. 그래서 방송법 67조 조항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징수 업무가 위탁되었었고 그래서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징수하면서 수신료를 고지 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9일 한 달까지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참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수신료 징수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관련된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입법 예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 법률위반 원칙, 입법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 첩보 절차 원칙,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여부가 다투어졌었는데 이 사건에서 방송법 시행령 43조는 단순히 필요한 절차 형식을 규율한 집행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명령은 포괄이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률위반 원칙 위반한 거 아니다. 입법 제한의 한계 일탈한 것을 볼 수 없다. 첩보 절차 위반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기각, 합헌이라고 판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름의 이제 이런 세금을 활용해서 세금을 단순히 그러니까 조세나 뭐 준조세든 어떤 이런 세금들을 어떤 재원 모달,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본적인 세입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돈을 걷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거꾸로 세금을 물림으로써 오히려 이제 걷는 게 중심이 아니라 특정의 그 전제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어떤 그걸 막기 위한 것들로 이제 이런 활용되어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약세, 예를 들어 담배나 술 뭐 이런 데 이제 어떤 그 세금을 물림에 있어서 정말 돈을 걷기 위해서 돈을 걷기 산다기보다 그 세금을 물리면 당연히 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공급 가격이 높아져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게 만들면 세금 내라, 설탕세로. 그래서 뭐 논의 자체는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되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심형 관계도 뭐 당연히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먹게 되면 살도 많이 찌게 되면 그런 국가의 어떤 건강보험 관련된 수요도 높아지게 될 테니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탕세를 막자고 하긴 하지만 실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설탕세에서 특히 이제 설탕에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을 좀 우름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세나 준조세가 실제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원래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좀 활용되는 경우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사건들 중에서 하나는 비행기 못 타도 환급금, 유류 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관련돼서도 운임은 못 돌려받더라도 요거는 안 탔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도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공항 사용료 환급 받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기업에 관련된 내용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적시설법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물, 영조물, 공기업을 한 번에 이제 그 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미 봤으니까 공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영조물은 공물에 관련돼서 특별히 그 이용 관계 측면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적으로 제공된 그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체, 인적, 물적 결합체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영조물은 학교, 병원, 연구소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공기업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기업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로 구별하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물과 영조물과 공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다시 한번 행정법 강론에 나와 있는 이제 공직사법 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신다고 하면, 공물은 국가 등 행정 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포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 또는 나아가서 무체물 또는 물건 집합체까지 포함되는 또 물건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물이 있다고 하면,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 종합체이기 때문에 국공립의 학교, 연구기관, 박물관, 병원 등 주로 이용관계 초점이 맞추어진 비영리의 영조물 법인이 있다. 그러니까 영조물을 관리하는 또 범위들이 있는 것이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업은 나름의 국가나 행정주체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적으로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어서 생산 활동하는 기업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 같이 우편 사업이나 수도사업소,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LH공사나 SH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증권거래소 등등 다양한 공기업의 요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영조물 관리하는 영조물 법인과 이런 공기업의 공통점들은 국가 대 행정주체가 경영하거나 관리하고 공적 목적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영조물 법인에 비해서 공기업은 경제 생성 활동을 통해서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법 교재 교과서 나오는 설명들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이렇게 연장으로 공기업을 공물, 영조물, 공기업 해가지고 이런 공적 시설에 관련된 연장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공기업 그 자체를 이제 어떤 연구 대상으로 삼으셔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재 관련돼서 공공재 시장 공급에 관련된 공기업법의 전개를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수도, 가스, 철도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거잖아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국가가 국영에서 직접 국가가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경제적 활동 모습을 갖추고 공기업을 통해서 이거를 공급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업의 일부를 민영화, 자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나름의 독점적인 요소, 독점적인 국가 독점했던 요소들을 조금 나눠서 민간에 풀거나, 예를 들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도 보시다 보면 일본 가보면 저희 이제 그 철도 종류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식으로 공공재 관련된 시장 공급에 관련해서 공기업법이 나름의 이제 그런 민영화 관련된 문제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 나온 김에 공익사업의 특허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허가 특허를 구별할 때 보는 그 특허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재의 공익사업 관련돼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 지경에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기업 형태로 특수법인 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 형태로 공급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일반 민간 기업에게도 특허처분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 최근에는 이제 SK텔레콤 유심 관련된 정보가 해킹되고 그랬었는데, SK텔레콤도 따지고 보면 원래는 공기업이었던 거를 공기업이 갖고 있는 그 사업을
민영화시켜서 SK가 가져온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인 KT나 이제 LG U+나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통신 사업자들 불러들여서 했는데 사기업인 거잖아. 그러니까 특허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인데 하는 업종이 굉장히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허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 처분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걸 본기업으로 형태해서 특수법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기업도 만들지 않고 국가가 직접 배급하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이런 공익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문제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한전 자체에 대해서 한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발전 사업이라든지 배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가지고 일정 부분을 민영화시킬 수도 있고 민간의 이제 그 참여를 허용시키는 경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에서 공기업에 있어서만큼은 논의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마치 공물, 영조물, 공기업을 뭐 나름의 이제 정태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긴 하겠지만 공물, 영조물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공기업부터는 뭔가 좀 다른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공기업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 공공기관 운영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지방자치가 아닌 법인단체 기관으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들, 또는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들인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방금 전까지 공기업으로만 해서 이제 저희 공부를 했지만 공기업 플러스 준정부기관으로 약간 그 공공기관의 종류가 더 넓긴 하거든요. 넓긴 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공물, 영조물, 공기업 이런 식으로 좁게 파악해서는 공기업 자체의 약간 넓은 스펙트럼을 이해가 쉽지 않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금 관리가 아니라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관련돼서는 항상 이사회, 임원을 두고 어떤 그 사법상의 어떤 그런 제도를 두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감독, 감시, 감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에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감시와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가 있는 이제 법인인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등기한다. 비용 일부 보조 제정할 수 있다. 지도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라고 해서 대동유사하게 나름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투자법 관련 사회기반 시설 관련 내용들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모든 돈을 태워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민간 투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 시설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하수, 분뇨, 폐기시설, 재용시설 등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시설들이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있습니다. 공공청사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제4조의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호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주면서 사업 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일단 주면서 이제 돈을 받아가라는 거. 이후 마찬가지로 준공과 동시에 기속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권을 운영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사용하여 수익하는 방식. 3호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지만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속시키는 방식. 4호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인정되는 방식. 그 다음에 5호 섞어서
믹스해서 하이브리드 하는 방식들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2020년 4월 29, 2017년 3일 064 판결을 좀 보시게 되면요. 민간투자법에 관련해서는 재량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행위, 우선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지위를 설정하거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정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다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판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선고 2017도 46455 판결을 보시면 민간 투자 사업을 실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소소법원은 단순히 주변관청 재정 지원 금액을 산정 절차 등의 요인여로 신산된 그쳐서는 안 돼야 되고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냥 돈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같은 이제 두 번째 잠깐 내용 보시면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 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서 구체적인 어떤 게 금액을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또 하나 2009년도 2007 헌바 63 판결을 보시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나온 것인데 민간 제한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로 인해서 토론과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는데 이는 전문적인 정책과 다양한 국별한 경제 및 현장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절차에 관련 내용을 모든 걸 다 법에 때려 박을 수는 없다. 민간 제한 사업은 정부 고시 사업의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고려하기 힘들 수도 있는 민간의 자본과 효율적인 기술 및 경영법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의 혹시 이거 포괄 위임된 거 아니냐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쉽사리 헌법 75조 위반에 포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민간 사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나름의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관여돼서 수익률이 가다되고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나름의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고 아니면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무리하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물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적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나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소송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주민소송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소송 보시게 되면 먼저 주민감사 청구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해서 나름의 이제 특히 민간 투자 관련돼서 사회 기반 시설을 하면서 왔던 어떤 잘못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 통해서 발생된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전제된 어떤 처분에 관련된 내용 같은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주민소송의 방식으로도 나름 이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어떤 그 민간 투자 사업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분쟁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